이것이 정치다 시간인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짚어봅니다. 박 대통령 어제 5개 부처의 개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잠깐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태우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어제 하여튼 국민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개각을 할까? 왜냐하면 지금 뭐 국회에서 선거 결정도 안 되고 5대 경제법안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각 시기를 놓고 좀 걱정을 했는데 또 갑자기 빨리 했어요. 근데 개각의 폭을 보니까 6개 부처 아닙니까? 5개 부처예요? 난 6개 부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5개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부처입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교육부총리, 나머지 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니까 6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떤 중폭 개각이면서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이런 어려운 여건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 있는 내각이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우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일호 장관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얼마 전에 그만두고 이제 총선 준비를 하다가 지금 뭐 다시 이렇게 투입되면서 세간에는 스트라이크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건 뭐 비기기한 수비수 투입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런 구조조정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경제 수장을 원했는데 좀 약하다, 이런 평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전국이 시끄러웠는데 공학 전문가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면에서 조금 높은 점수는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는 관료 출신들을 기용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그래도 자기하고 배심이 통하는 이런 측근들을 기용해서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고려가 아니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서양호 부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이번에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들 몇몇보다 대통령의 장관 인성 능력, 엔트리 구성 능력에 대한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를테면 거기 오늘 그 발표한 장관 중에서 이순식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이공계 출신이어서 사회 갈등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이공계 출신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이공계 우대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은 관료 출신으로서 집권 후반기에 관료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 그 사기 진작 측면에서 좋은, 이번에 인사에서 좋은 소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유일호 장관이 유일한 장관이었는가에 대해서 이 네. 축구로 치면 내각은 국가대표고요. 대통령은 감독인데 감독이 그 지금 현역 국가대표로 뛰던 선수가 네. 뭐 부상을 입고 그 고향 팀에서 와달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퇴 기자회견까지 하고 고향 팀에 가려고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다시 발탁했단 말이죠. 그럼 그 국가대표팀에 있는 선수가, 유일호 선수가 다시 내각의 장관으로 열심히 뛸 의지가 생기겠는가? 또 후진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 발탁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난번 왜 브라질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를 국가대표로 재기용하자고 하는 여론이 있을 때 박지성 선수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부상도 당하고 했는데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내 대신 후배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하면 더 인재가 발굴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박지성 선수 훌륭한 결정을 해서 국가대표를 사양했는데, 이번 대통령 인사에서도 그 대통령의 개각 인사에서도 유일호 장관 대신 실제 경제 문제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했더라면 예. 그 이런 문제, 국가대표 선수의 기용보다도 못하는 엔트리 능력을 보여준 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강희용 부대변인께서는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총선용 그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말 그대로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비상사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팀을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에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게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그러니까 내정 일성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최경환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구조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뭐 최경환 팀에서는 이미 한 그 180조 정도의 나라 빚을 생겼고, 그다음에
이 유일호 전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8개월 임기 동안에 그 소위 뭐 주택 공급 과잉을 통해 가지고 그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올 한 해만 늘어난 그 가계부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이 기조에 의해서 올 한 해만 늘어난 빚이 무려 120조나 됩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무려 1,2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정책 실패의 공범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다시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이 비상 시기라고 스스로 규정한 시기에 다시 경제 사령탑으로 왔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말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과 능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 앞에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유일호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세하고 재정 전문가거든요. 지금 이 어떤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다뤄야 되는 어떤 경제 사령탑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럼에도 것 같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고 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같은 상임위에서 옆자리에 소극을 마친 경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뭐 조금 유연한 이미지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나름대로 또 소신을 가지고 잘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이다, 위기다. 즉 군대 가면 왜 배 아파도 다리 부러져도 뭐 암이어도 막 빨간 약, 먹기름이라나 아까진기라나 발라주고 끝내는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진단을 아주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처방은 장관은 재정 전문가, 조세 전문가를 내셨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위기는 저성장의 문턱에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저성장에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신규 성장을 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조세하고 재정 전문가는 아무래도 규제하고 살림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성장 기조에 맞지 않는 장관이지 않는가. 즉 한국 경제는 그 다리가 부러지고 암일지도 모르는 중태라고 진단을 해놓고 진작 그 처방은 그 먹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처방으로 좀 맞지 않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각에 이제 사실 그 전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자들 문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중대 시기에 개각이 되면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지금 총선 출마를 한단 말이죠. 이 아까 5개 부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해 갖고 윤상짓, 정종섭 장관, 김희정 장관 모두 지금 총선 출마에 동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개각 자체가 총선용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든 분들께서 이제 이번 개각에 대해서 처음에는 워밍업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열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좀 원색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은 가장 마지막에 강혜용 부대변인께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렇다면 박태우 연구교수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온 나라인데 정치가 이렇게 막말로 2류, 3류로 남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이 안 돼요, 이러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에 대한 그런 예의는 지켜야죠. 아까도 저기 뉴스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저 트위터인가 거기에서 근현이라는 그런 파문도 있었다고 그러고 저도 그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거 말이 안 돼. 오늘도 보니까 국민 병신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뜻은 사실은 나라 걱정하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게 그 주안점이지 그거를 무슨 총선용으로 써먹겠다고 이렇게 주안점을 주고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고 이러면 우리 정치가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네, 경제 위기를 야당 탓만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발끈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렇게 막말하시고 그러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한 번의 실수는 저 사람들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종걸리우스의 별명처럼 이종걸 대표를 종걸리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꾸 실수가 잦아지면 신뢰의 문제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막말 파동 자꾸 이어지면
그 비노 비주류로서 탈당해도 안철수 의원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종걸 대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부대변인 오늘 보면 뭐 이 아침에 회의에서도 좀 해프닝 같은 해프닝도 많았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뭐 많이 뭐 사실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그 주장의 요지는 사라지고 사실 막말만 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어찌됐건 공시석상에서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는 어쩌든 간에 좀 부적절했다. 그렇지만 이제 말 그대로 좀 현재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지나치게 총선만 의식한 총선 마케팅에 올인한 인사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일정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만 막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거는 대단히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근데 또 불과 이제 며칠 전이죠. 그 김무성 당대표, 그 새누리당 당대표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외신이 떠들썩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좀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역시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빠른 사과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실된 사람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진실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과연 진실된 사람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각으로 교체되는 장관들 모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서영호 부사장께서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번 진실된 사람은 좋게 선의해서 보자면 네. 개각하고 경제가 어려우니 고려장이라고 하죠. 임기 말까지 나와 함께 임기를 마치자. 한눈 팔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국정에 좀 전념해라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진실된 사람 국무회의 때 했던 말씀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 좀 유승민 대표를 찍어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그 아주 선거에 노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해주는 거였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꼭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또다시 나와서 문제가 되지 끝까지 국정 운영에 올인해달라. 중간에 총선이라든가 개인의 인기라든가 지지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를 같이 풀자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주는 건 어떨까 이제 싶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네, 얘기다. 예. 박대규 교수님.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일단 내각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고생했고요. 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의리를 보면은 친박계 정치인으로 되돌아가서 당에 돌아가서 국정 과제 수행하는데 청와대의 의중을 잘 전달해서 대여 전선은 물론이고 또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좀 이거는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나쁘게 곡해하기보다는 좀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대통령께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청와대 들어가실 때 마음과 들어가셨을 때 마음, 그리고 나오실 때 마음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들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내걸으셨습니까? 사실 그 많은 공약들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의 평가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실된 분이신가 거꾸로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소위 진실된 사람이라는 발언을 지난번에 하면서 사실 여의도에는 진박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사실 이 반응들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저는 방증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소위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위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참모들이나 측근들하고의 다양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거나 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토론의 긍정적인 결과이고요. 그러나 어떤 토도 달지 말아라. 너의 입장이 무엇이든지 나를 따라라,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권력 내부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더십이 공고화된다면 결국에는 그 국정 운영의 실패로 귀결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오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국가 예산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경제민주화 공약 부분에서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실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일자리 만들고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는 이런 노력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하는데 협조를 안 하고 좀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쪽에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경제활성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사실 그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이 총 30개입니다. 그중에서 몇 개의 법안이 통과되냐면 무려 25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5개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야당 탓인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해왔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 때문에 사실 양극화는 더 심화됐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이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가장 만들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을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되 지금 국가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또 제한된 정책을 대기업과 함께 효율적으로 끌어가려는 고민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양극화 해소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빵이 커지고 떡이 커져야 그걸 나눠 먹으면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거지. 경제는 제자리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소가 되겠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좋으신데 진실한 사람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의 정파, 하나의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여야가 극렬하게 대결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정부 여당의 소속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출마 예정자에게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 발언으로 오해받기 쉬워서 더 정쟁이 가속화되어서 결국 그것이 여야 간의 대결을 심화시키고 여당 내 친박 비박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해 부분도 있겠지만 진실한 사람이라는 법은 상당히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그 오해될 소지가 없다라고 또 선관위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진박 마케팅이 좀 되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진박 마케팅이 그럼 과연 다음 총선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임기를 잘 수행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정 개혁 과제들이 잘 돼야지 나라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꾼들을 대통령이 기용해서 쓰겠다는데 국민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인용한 일꾼들을 뽑아서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거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시장에 맡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발언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꾼이 됩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상권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시고요. 그다음에 입법부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저는 얘기는 안 했죠. 일꾼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일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물론 이제 예. 대통령하고 밑에 내각에서 일할 때는 참모로 일했지만 물론 이제 입법부의 각자의 헌법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해서 그걸 뭐 대통령 수장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일꾼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계속 사실 이제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혹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국회를 하나의 어떤 국회 입법부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통법부로서 사실 뭐 직권상정을 국회의장한테 직접 요구한다는 게 과연 과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국가서열 1위와 2위, 즉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싸움으로 비춰질 싸움까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국회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관점에서 자기 뜻대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박들을 내려보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회는 말 그대로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와 감시가 본령인 그런 기구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는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법이 있습니다만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이 부정되면은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조문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할 때 좀 더 확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잖아요. 국가가 상당히 어렵다. IMF보다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통과돼야 될 법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몇 개의 법들이 통과가 안 되니까 정치 쟁점화돼 있고 네. 그거를 주문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네, 나쁘게 해석할 이유는 예, 없다고 대통령 보는 거죠. 중심제에서 그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법들이 의회에 대해서 계속 부결될 때 대통령제는 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왕 여야 의견이 팽팽하면 대통령 중심제의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뜻을 좀 그 여야가 수용해 주는 것도 좋은 지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자세가 그 여당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박 비박 논쟁의 핵심은 내가 박 대통령이 공천으로 밀어주는 사람이다의 논쟁으로 비치는데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는 그 경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친박 비박에서 대통령 박심을 얻는 것이 유리하고 또 본선에 가서는 대구 경북 지역과 영남 지역에 고정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유리할지 몰라도 전체 수도권과 비영남 지역에서의 국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총선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만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통하게 될지 오히려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실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대희 대법관이 험지 출마론을 수용한다는 의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몽준 전 대표 등이 험지 출마론에 계속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계속 나오는데 험지 출마론이 새누리당 내에서 계속 확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이 아무래도 접전 지역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 48개 지역구가 그중에서 새누리당 의석이 12석밖에 안 되고 지금 내년 총선도 물론 뭐 안철수 당이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에서 15% 정도 가져갈 거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 좀 중진들이 예를 들면 조윤선, 이혜훈이가 경쟁하는 서초 같은 경우도 그러지 말고 좀 나눠가지고 좀 새머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오세훈 씨도 박진 씨하고 경쟁하지 말고 좀 강북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김황식 씨도 좀 강남으로 가고 김황식 씨는 왜 강남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안대희 씨는 좀 강서 쪽으로 가라 이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 전략에 수도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12석보다는 많이 가져와야지 다음에 이제 대선 전략도 나오고 하니까 수도권 민심 중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 당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는 공천을 갖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로 하고 공정한 공천 경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런 건물들을 갑자기 어디로 가라 이런 자체가 지금 거기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한테는 상당한 불합리한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존의 예비 후보들에게 그런 거를 좀 잘 설명하고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소영하 부사님. 뭐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전국적知名도를 가진 분들이야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접전 지역에 가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당을 총선의 승리에 앞장서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게 나머지 장수들이 그 힘을 가지고 결상전 임전부터 하려면 전체 사령부가 자기 그걸 내놔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만 해도 김무성 대표의 고향 그 지역구인 영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다른 장수들에게 이 영이 먹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도부의 핵심적인 분들이 결상전에 각오가 없는 걸 보면 사실은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여권을 표를 잠식하고 부동층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내심 화장실에 가서 결국은 야권표를 분열할 것이라고 웃으면서 이번 선거를 아주 낙관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험지를 나가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당의 중요한 지도부와 핵심적인 내년 대선도의 지지율 1위인 분이 여당 내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 먼저 헌신하셔야지 나머지 이런 안대희나 이런 분들이 따라올 텐데 그런 거 보면 아직도 그 여당의 200석 그 이원 집정부제 가능하다라고 속으로 화장실도 웃고 겉으로만 엄살 떠는 건 아닌지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무성 대표는 부산의 선거도 지휘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안정적인 지역구 신경을 안 쓰고 전국적인 유세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죠. 꼭 그렇게 서울에서 출마한 것이 당 입장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그런 측면도 여야나 있습니다. 무소속이나 마찬가지고요. 다들 험지 출마를 그러면 다른 사람은 험지하고 네. 당신은 안정적 선거를 위해서 그 사령부에 남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고 새누리당의 어떤 그 총선 전략에 약간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철수 신당이 불면서 사실 이제 야권 분열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 내에서 이런 그 일종의 자신감인 거죠. 자신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제 뭐 경선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그동안에 뭐 자나깨나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원칙은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로지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운대에 이제 사무실을 채워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올라오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언론상에는 뭐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안대희 대법관이 이게 청와대 뜻인지 김무성 당대표 혼자 뜻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여전히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는 이 공천을 놓고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누구의 의중인지 이게 대통령의 의중인지 저는 안대희 대법관이 내려갈 때 청와대하고 일정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김무성 대표가 올라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금 뭐냐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는 정몽준, 오세훈, 뭐 김항식 뭐 이런 뭐 소위 거물급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수도권 혹은 험지에 출마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자신의 어떤 원칙처럼 얘기했던 국민에게 공천권을 다 돌려줬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를 뒤집는 행위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와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대선을 앞두고 다 대선 주자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에서 어떠한 또 그 새로운 생각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의 대답을 한 번 더 듣고 이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제 부대변인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되면은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 정도 수도권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는 5% 정도 표가 빠지고 오히려 야당에서 한 10% 정도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한테 많이 불리하게 느껴지는데 수도권에서 이번에 총선에 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그 전략에 좀 차질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큰 인물들을 수도권에 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